안녕하세요. AI 크레드 리서치 펠로우 박지혜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신약 개발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정리하고 글로벌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영상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 연구 배경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동안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기관 간의 데이터 이동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 모델링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네, 이런 연구는 데이터 규제와 거버넌스라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출발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된 정책적인 환경도 함께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바이오 정책센터에서 실제로 국가바이오 R&D 정책과 전략 수립에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연구해온 방법론을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협업의 문제를 확장해보고 싶어서 AI 크레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의 연구 관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협업을 위한 모델 방법론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이러한 방법론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영역, 그리고 모델 기술과 인프라를 신약 개발 과정의 데이터 협업에 적용해 보는 부분입니다. 영상에 담은 내용은 데이터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기관들 간의 데이터가 어떻게 쪼개져서 협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데이터 페더레이션 방식에 대한 신약 개발 사례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간략히 저의 향후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신약 개발은 질병과 관련된 타깃을 찾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후보물질 발굴과 최적화, 그리고 전임상과 임상시험을 거쳐서 허가 이후에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생성이 되는데요. 임상전 단계에서는 주로 실험 기반의 데이터가 활용되고, 임상 단계부터 환자 데이터가 생성돼서 이후에는 병원 데이터나 첨부 자료, 이상 반응 같이 리얼월드 데이터의 사용 활용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한 장소에 모여 있지 않고 회사나 연구소, 병원 같은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관 간의 데이터 협업의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기관 간에 무엇이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협업 방식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료를 직접 이동시키는 방식으로는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허가된 기관이나 컨소시엄 안에서만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료를 이동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는 각 기관에 남겨둔 상태로 분석 코드나 요약 통계량을 주고받는 페더레이티드 애널리틱스 방식, 그리고 모델 학습 과정에서 생성되는 업데이트 정보나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페더레이티드 러닝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틱스는 분산된 데이터에 대한 좀 더 통계적인 분석과 추론에 중점을 맞춘 방식이고요.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공동의 예측 모델 학습에 더 초점을 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협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임상 전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협업을 해야 되는지는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왜 많이 필요한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샘플 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분석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실험 샘플이 다양해지고 여러 기관의 환자 데이터 협업을 통해서 희귀 질환이나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샘플에 대한 뎁스입니다. 같은 실험 샘플에 대해서 더 다양한 어세이 결과를 확보하거나 같은 환자에 대해서 여러 모달리티를 확장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리한 내용은 이미 많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데 왜 계속 데이터 협업을 고민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데이터 역시 데이터 협업의 한 형태이지만 공개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는 이미 다양한 연구와 실제 활용에 폭넓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와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까지 협업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협업을 기반으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된 데이터 구조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형태는 호리젠탈 파티셔닝입니다. 이 호리젠탈 세팅은 샘플에 대한 특정 피처 정보나 어세이 정보에 대해서 기관 간에 서로 다른 샘플 정보를 보유한 상태이고요. 앞에 설명드린 데이터 스케일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형태입니다. 호리젠탈 세팅을 위해서는 샘플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티컬 파티셔닝은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여러 정보가 흩어진 구조를 이루고요. 데이터 샘플의 뎁스를 높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데이터 세팅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공통 샘플을 안전하게 식별하고 동일한 행으로 정렬할 수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는 호리젠탈과 버티컬 세팅이 혼합된 형태이고요. 이 슬라이드에 나타낸 두 가지의 하이브리드 이외에 더 다양한 하이브리드 데이터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형태는 호리젠탈과 버티컬 세팅들이 이루어져서 정확히 사각형의 형태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두 세팅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구조의 데이터는 내셔널 코호트를 고려할 때 나라별로 전체 피처들의 버티컬 세팅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아고넬 형태의 하이브리드는 기관 간의 일부 샘플과 일부 피처만 공통으로 겹치는 구조입니다. 이 형태의 세팅을 위해서는 요구적, 어, 그 데이터 요구 조건이 데이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 간의 공통 데이터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왜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을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곧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소유 자산을 강제적으로 공유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 데이터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관 정책으로 인해서 외부로의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데이터 공유에 대한 가치 인식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의 공유는 무엇을 시도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기관들 간에는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 같은 식별자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원시 데이터를 공유하면 환자의 재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결 가능한 장벽일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공통된 의미로 처리하는 표준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있더라도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기관에 따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 개발 각 단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페더레이션에 대한 글로벌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페더레이션은 신약 개발 전반에 걸쳐서 점차 현실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 전에는 주로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방식이 적용되고 임상 후에는 개발하는 약의 치료 효과에 대한 커절 인퍼런스가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페더레이티드 어널리틱스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 중에 몇 개의 사례들을 이후 슬라이드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임상 이전에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는 제약업계 최초로 유럽에서 진행된 멜로디 프로젝트입니다. 그 멜로디 프로젝트는 크로스 엔드포인트 페더레이션의 구조로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적용했고요. 이 데이터 형태는 제 영상에서의 하이브리드 다이애고널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각 회사가 보유한 컴파운드에 대한 서로 다른 어세이 값을 가지고 일부가 겹치는 데이터 형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규모는 총 10개 글로벌 제약회사가 참여를 했고, 26억 개의 활성 데이터 포인트, 2,100만 개의 컴파운드, 4만 개 이상의 어세이가 고려되었습니다. 모델 구조는 초기에는 공통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뒷부분은 각자의 어세이를 예측하기 위한 프라이빗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세이인지 공개하지 않고도 함께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델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사례로는 영국의 라사가 개발한 에피레스라는 약물의 오프타겟 안전성을 다루는 플랫폼입니다. 일반적인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아니라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개념을 적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다이아라는 17개 일본 제약사와 어, 연구소, 대학교, 그리고 IT 기업들이 참여한 대형 산학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이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작년에 페더레이티드 러닝 신약 개발 플랫폼을 상용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K몰은 이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어, 이번에는 임상 이후 환자 데이터 기반의 사례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FDA의 센티널입니다. 시판 후 약물 안전성을 감시하는 분산형 의료 데이터 시스템이고요. 2008년부터 운영해서 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3억 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다룹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파트너인 병원이나 보험사들이 자신의 데이터들을 공통된 데이터 모델 형식으로 각자 보유를 하고 있고요. FDA가 연구 질문을 설계해서 쿼리를 각 파트너들에게 분산해서 전달을 하면 각 파트너는 자신의 데이터에 그 질의를 실행하고 집계된 결과만 운영 센터로 돌려보냅니다. 그 환자 데이터가 아니라 허리와 통계 결과만 오가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페더레이티드 애널리틱스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는 개념보다는 분산된 데이터에 질문을 던져서 필요한 답을 모으는 형식입니다. 다음 사례로는 유럽의 에덴이라는 200개 이상의 데이터 파트너로 구성된 오목의 공통 데이터 모델 기반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시판은 약물 안전성 조사를 위해서 데이터 페더레이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노메드 포 올이라는 유럽의 희귀질환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7개 국가에 걸쳐서 23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희귀 혈액 질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상과 유전체 영상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멀티모달 연합 학습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이프빗이라는 회사의 리얼 플랫폼은 실시간 약물 이상 반응 감시를 하는 상용 플랫폼입니다. 2억 7,500만 명 이상의 환자 기록에서 부작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사례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영상 내용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분석하고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연합학습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현재는 이 경험을 임상 전 단계로 확장해서 데이터 협업을 통해서 연구가설 수립부터 모델 구축까지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임상 전과 임상 후 실제 진료 데이터까지 연결하는 신약 개발 전주기의 데이터 협업을 현실에서 구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제 연구의 방향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드린 분야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채워갈 수 있지만 넓고 깊은 통찰은 쉽게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의 경험과 통찰을 나누면서 새로운 연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분들과 협력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멘토 교수님이신 이희승 교수님과 김호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